지금 정권적 차원에서 또 그 정권에 협력하는 좌파 홍위병 세력, 그리고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첫째,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발전 노선을 실패 노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은 뭐냐? 한반도의 이념 대결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한반도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요게 한반도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은 신라가 상통하는 이후부터 일민족 일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여야 해요. 그 하나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를 놓고 싸웁니다. 여기서 지면은 다른 데서 이겨도 손들어야 합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우리 헌법은 북한을,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력 실체로는 인정하지만 국가로는 안 된다. 정통국가는 대한민국만 뿐이다. 그래서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의무화. 그렇게 해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사식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정권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죠. 국정원 무슨 적폐 청산 무슨 위원장에 있는 사람도 과거에서 논문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주사파라는 사람이 만약 전향 안 했더라면 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정통성이 남한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지금 정책으로 나온 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아니다. 이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없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사생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냐 헷갈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입니까 이거? 이런 나라가 임시국가입니까? 임시정부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국가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상해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임시로 만든 정부예요.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임시정부가 이런 의젓한 대한민국보다 위에 갈 수가 있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뭘 부정하느냐? 첫째, 선거로 수립된 나라다. 국민들의 총선거로 수립된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어떤 나라가 정통성을 가지려면은 그것은 왕이, 독재자들이
작당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세운 나라라야 정통성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에 90% 이상의 투표율로서 만들어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 국민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사 2000년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에 나라는 국민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뭐 정복 왕조든지 뭐 그런 거죠.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선거를 부정하니까 이건 반민주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만 부정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됩니까? 저 짐바브웨 같은 나라가 막 생일이 없으면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막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나라, 이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통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세계에서 패스포트 파워 랭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파워가 세계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권으로 비자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군이냐. 그걸로 랭킹을 냅니다. 157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1등은 싱가포르 여권이에요. 160개국. 2등은 독일 159개국. 3등은 스웨덴. 4등이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세계에서 4등입니다. 4등. 그건 뭡니까? 한국 사람 법 잘 지킨다. 한국 사람 마약 밀매 잘 안 한다. 한국 사람 조폭 아니다. 이런 평판이 나 있었으므로 노비자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게 족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생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집권 세력이 앞장서가지고 대한민국은 무역 수출 세계 5등입니다. 수출이 세계 5등입니다. 5등.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또 수출에 쾌거를 올렸어요. 한전이 원자력 발전소 짓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그 약 금액이 한 2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민간 부분에서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한국이 얼마나 근사한 나라입니까? 그럼 그 원자력 발전을 만든 데 공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지도자가 있죠. 이승만 대통령 1950년대에 서울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 만들고 원자력청을 만들어서 실험용 원자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원자력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박정희가 살아있는 문재인한테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앞에 반공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 같으면 반공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나라면 반공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공해야죠. 그러나 반공주의만 해도 안 돼요. 반공이 최고다 해가지고 자유를 말살하면 안 되죠. 반공을 하면서 자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반공을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는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때는 반공주의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사정이 급박했으므로,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인권이 소중하다는 걸 여기면서 간첩도 이제는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아니, 요사이는 간첩 인권 보장이 일반 잡범보다도 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지금 완전히 난도질을 해가지고 정보기관으로서는 사실상 해체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뭡니까? 정보를 비밀 유지하는 게 국정원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이 지금 정보폭로원이 된 거 아닙니까? 세계 이런 정보기관에 정보를 줄 나라가 있겠습니까? 미국 CIA가 카운터파트가 국정원인데 국정원에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까지 뺀 게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수사를 사실은 못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누가 불편을 겪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간첩 공작원, 종북 세력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는 구체적 여러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박근혜, 김기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등등 이런 사람들 명단을 쫙 펴면은 공산주의와 싸우려고 앞장섰던 사람, 또 이재용 한국 자본주의를 일으킨 사람, 즉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인공들, 주역들이 때로는 황당한 제목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목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감옥으로 보낸 세력은 누구냐? 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문법대로 한다면은 주사파, 친북 세력, 전대협 출신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 이것 또한 점잖게 말해서, 제가 지금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소송 안 당하려고 점잖게 말해서 국가 정체성이 정면 도전을 받아가지고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 자, 정통성과 정체성이 훼손되면은 반공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만이 민족사회 정통국가다 하는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선이 뭡니까? 이게 국가발전 노선인데 이걸 저는 개방적 자주 노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자주적 개방 노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추구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은 첫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의료보험 제도든지 한미동맹이든지 이게 다 제도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을 개방적 실용 노선이라고 부릅니다. 개방적 실용 노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정치제도를 선택을 한 게 자유민주주의, 그게 바로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연히 대륙문화권에서 떠나가지고 해양문화권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38선 덕분에, 이게 덕분입니다. 때문이 아니에요. 38선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38선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대륙문화권에 붙어가지고 북한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로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8선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38선을 끄어서 그나마 대한민국을 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개방 노선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습니다.